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어디에 투자할까요? 영상에 정답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자,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해야 될까요? 재건축에 투자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부동산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제는요, 소액으로 성공 가능한 서울 재개발 유망지역 공개. 용산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그런 재개발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 재건축은 큰 돈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데 재개발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입지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 열려 있는 길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액으로 성공 가능한 서울 재개발 유망지역 공개, 용산을 포함한 각종 유망지역들 모두 공개하는 시간 준비합니다. 자, 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라고 하고요? 왜 여기에 해야 되나?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투자 이익 극대화. 우리가 재테크를 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이익을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익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도심, 이미 건물이 다 젖어 있는 이 구도심은 새롭게 지을 뭔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죠. 이것이 본래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부에서 정책 방향으로 지금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방향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아시다시피 공급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2, 3년 뒤에 공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공급 대란이 일어난다는 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2022년도, 2023년 계속 공급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자재 값 오르고요. 그렇죠? 원자재 값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분양가도 오르잖아요. 인건비 다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 수지 타산이. 계속 빠르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무조건 빨리 공급해라.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이게 정부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정책 방향. 자, 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지방은 미분양이 많대, 아직도. 지방 미분양. 해서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나는데 그게 참 문제예요. 그렇죠? 지방만 보면은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급 부족의 순서를 보면 어디가 가장 부족해요?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지방. 지방이 가장 물량이 많고요. 서울이 가장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그 다음에 경기권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방. 지방은 지금 미분양. 이렇게 지금 뭔가요? 뭐예요? 양극화. 양극화가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급 부족이 시달릴 거고, 지방은 아직도 공급 과잉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 높고 파급 효과가 큰 서울 공급 부족 문제,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에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공급 부족하다고 왜 자꾸 얘기할까요? 이거 보시면은 이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요. 서울에 이 매년 공급돼야 될 적정 수요, 아파트 적정 수요가 이제 또 줄었네. 46,891가구. 얼마 전까지도 48,000가구라고 했는데 지금 46,891가구. 그런데 올해 지난해
이렇게 지금 왔죠. 지금 올해가 17,610가구. 그렇죠. 내년 29,509가구. 2026년 1,300.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공급 물량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적정 수요가 어떻게 됐다고요?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46,891가구. 약 47,000가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형편없이 공급 물량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공급 물량 부족은요, 2029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대전에 이 1년마다 들어와야 되는 적정 공급, 적정 수요가 7,206가구래요. 7,206가구. 근데 올해 2024년도 1,34가구, 2025년도 8,925가구, 적정 수요 7,200보다 다 넘어갔죠. 이 적정 수요보다 밑에 가는 게 2026년도 되니까 5,185가구가 되네요. 2026년도부터 대전도 공급 부족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2025년 내년까지는 대전도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철칙은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외부 변수 이런 것들 빼고 일단 실질적인 그런 원인을 보자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지역에 해야 될까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신도시 건설. 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 3기 신도시 어떻게든지 빨리 땡겨서 지금 빨리 해. 그러면은 서울의 공급 부족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신도시 건설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결코 메꿀 수 없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신도시 정책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실패한 정책이에요. 왜? 신도시를 일단 급하게 만들다 집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도 무슨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잠만 자고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배드타운의 역할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도시 건설은 지금 1기 신도시의 분당만 빼고, 분당은 이제는 배드타운이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분당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직까지 배드타운의 오명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신도시 건설은 역시 상기 신도시도 똑같은 그런 양상을 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울의 공급 부족을 메꿀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외곽에 있는 그런 주택 지역과의 경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곽의 주택 지역들의 가격이 경기도 외곽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신도시 건설은 이렇게 됩니다. 본래 이 선진국들에서 이 구도심이죠. 원도심을 개발을 해요. 여기다 집을 갖다 막 짓고 각종 인프라, 교통, 학군, 일자리 이런 것들 다 넣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당이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다 신도시를 개발을 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격도 비싸고 땅값도 비싼 원도심을 떠나서 신도시로 오죠. 쾌적한 공간에 녹지도 많고 깨끗한 집도 새 집이니까 깨끗하죠. 일로 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신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원도시로 리턴하더라는 거죠. 이게 도심 회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건 직장 때문에 그래요. 양질의 직장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양질의 직장을 쫓아서 도심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직장, 교통 편리성 이런 도시 인프라로 인해서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더라. 그래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요? 선진국들은 이제 더 이상 외연을 이렇게 신도시로 확장하는 이런 외연 확장을 이제는 멈추고 어떻게 해요? 이 구도심에다가 모든 것을 각종 인프라를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지금 정책들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정책이 어떤 정책일까요? 자, 선진국들은 도시 외연 확장 멈추고 구도심 개발에 집중한다. 이게 압축 도시, 컴팩시티라고 해서요. 이게 컴팩시티라고 하는데 이게 압축 도시의 개념이에요. 컴팩시티.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복합 개발의 개념인데 앞으로 이제 이 구도심
외연을 확장해서 신도시를 자꾸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도심에다가 이 복합개발 형식으로 이제는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이렇게 가고 있죠.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4대 용도 지역, 이거 너무도 유명하죠.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분들은 다 압니다. 4대 용도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대 용도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거지역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주거지역에 이 공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거 환경이 상당히 침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주거 용도에 맞는 것들만 들어와라. 즉,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일종이종. 상업지역은 상업시설에 맞는 것들만 들어와라. 이렇게 용도를 딱딱 구분을 해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지역에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복합개발로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용도 지역을 없애고 이걸 이제 서울시에서는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지금 2040 기본계획에다 지금 넣어놓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도 이제 슬슬 이렇게 선진국들처럼 복합개발형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왜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개발을 우리가 꼭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양극화가 커지게 되면 아무 곳이나 들어가면 안 돼. 예전처럼. 예전엔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다 돈을 벌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입지가 정말 좋은 주거지역, 남들이 다 선호하는 주거지역에 들어가려면 일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해요? 가격이 이미 비싸. 이미 오래된 아파트라도 이미 재건축을 뭔가 하려고 하는 데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데들 들어가려면 너무 비싸니까 못 들어와. 그러니까 좀 더 싼 외곽 지역에, 거기보다 중심이 아닌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데들 샀다가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은 어떻게 해요? 재개발은 그런 좋은 지역인데도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거보다 비싼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죠.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재개발에 우리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극화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 가면 안 돼. 근데 중심 지역으로 가려면 재건축은 너무 비싼데 우리는 아직도 재개발 지역은 적은 금액으로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양극화가 커지게 되면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것의 가격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로 남게 돼요. 입지. 어떤 입지느냐. 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30년 넘게 했지만 제가 하면서 결국 뒤늦게 느낀 게 뭐냐면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파트 리모델링이든 했을 때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곳은 어딘가. 너무도 쉬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예전에 모르고 했거든요. 그냥.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예요? 결국은 땅값이 비싼 동네라는 겁니다. 그 세 개가 다 아파트 리모델링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땅값이 비싼 동네가 일반 분양을 높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죠. 추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의.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곳이죠. 이것을 저도 오랫동안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재건축은요, 입지 좋은 곳,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일수록 어떻게 해요? 투자금이 10억 이상 돼요. 10억, 20억씩 막 들어가. 전세 끼고 사더라도 입지 좋은 곳, 남들이 다 선호하는 곳. 그런데 이런 데는 이렇게 돈이 어디 있어, 현금이 10억, 20억씩. 그렇죠? 이건 뭐예요? 현금 부자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테크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재개발은 똑같이 재건축과 거의 똑같은 그런 입지가 좋은 곳도 아직은 2, 3억 이내에 투자가 가능해요. 2, 3억 이내. 전세 끼고 실제 내가 들어가는 돈 2, 3억. 그렇다면은 우린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몇십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물론 나중에 져지지만 선점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재개발에 최우선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합개발도요. 복합개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그 복합개발도 어디에?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재개발 방식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디에 들어오느냐는 거죠. 어디에 들어오느냐. 어디에?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복합개발도 어디에 한다고? 역세권. 역세권의 정의는요.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승강장이 여기 있다면 직선거리로 500m, 직선거리로 500m, 500m, 500m. 이 500m, 이 범위를 역세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1차 역세권이 중요합니다. 1차 역세권은 250m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 하고 250m에서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역세권은 다 좋은데 500m 안에만 들어가면 좋은데 1차 역세권에서 뭔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후에 2차 역세권도 하겠죠. 우선순위는 뭐예요? 1차 역세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1차 역세권을 한시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350m까지 늘려놨어요. 350m가 더 넓어졌죠. 그래서 1차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개발이 진행이 될 거다. 우리 신도시 개발 특별법 만들어서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죠. 분당이나 평촌 3번 중동 일산 이런 데들. 자, 그런데 그럴 때 용적률을 높여줘서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이거 어디에 한다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역세권. 그래야지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어요. 자,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이 많아서 사업성 가장 높은 개발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도 뭐 신속통합계획 재개발이 있고 모아타운 재개발이 있고 역세권 개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방식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게 역세권 개발이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빨리빨리 진행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재건축은 용적률이 이미 높아서 못하는 데들도 어떻게든지 용적률을 더 상향시켜서 해주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너무 단가도 오르고 건축비도 오르고요. 그렇죠? 인건비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성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건설사들이 달려들어서 자, 우리 이거 할게. 여기 아파트 우리가 할게. 뭔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나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당가를 너무 높게 올려버리면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데들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역세권 개발, 재개발에서는 역세권 개발이 1순위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거래량 지금 늘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 증가와 전세값 상승은 매매가 상승을 예고한다. 제가 올해의 화두가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전세값이 계속 오르느냐,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봐라 얘기를 했는데 제 말대로 지금 두 개가 같이 오르고 있죠. 자,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은요, 작년 12월 달 1824건, 지난해 12월 달 이걸 바닥으로 해서 지금 1월 달에 2568, 2월 달에 2511, 3월 거래량이 4,000건을 넘어갔고요. 4월 거래량은 5월 말이 돼야지 나오거든요. 5월 30일이 돼야지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4,000건이 넘어가는 그런 4월 거래량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움직여야 돼요. 떨어진다 이런 얘기 더 이상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전세가 상승은 필연이고요. 7월 이후 문제입니다. 계약갱신 총권 2020년도에 임대차 보호법을 써서 임대차 보호법상 2년 계약을 하고 2022년 돼서 그 계약갱신 총권 2년을 더 써서 2024년 7월이 만기예요. 자, 7월이 만기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 당연히 내보낼 거고요. 그때 내보내도 되니까 4년 살았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전세가 확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7월이 지금 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자, 제 부디의 조언입니다. 제 조언입니다. 자, 역발상 마인드 가지세요. 아직도 하락한다는 일부 전문가 얘기 이거 반대로 들으세요. 그냥 반대로 제발 좀 하락한다는 얘기 반대로 좀 들으세요.
이거 믿고서 또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중 어떤 걸 투자할까? 둘 다 어디에 입지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입지가 좋은 곳만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는 입지가 안 좋은데도 개발이 진행되고 하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입지 가치가 높은 데들. 그렇다면 재건축은 입지 가치 높은데 가격 비싸죠.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입지 가치 높은데 2, 3억이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산 규모에 따라서 내가 돈이 정말 많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은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 지금 초기 단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돈을 어떻게든지 재테크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재개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역세권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부터 말씀드렸어요. 지하철이 가깝다고 내가 출퇴근하기 편하다고 해서 역세권이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앞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개발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무조건 역세권은 붙어 있어라. 자, 신축 빌라의 가치 점점 커져갈 겁니다. 신축 빌라가 지금 거의 희소한 상태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공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축 빌라를 어떻게든지 살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축 빌라는 이 주민들의 주거 사다리거든요. 서민들의.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신축 빌라들 처음으로 분양받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세에서 빼주겠다. 이런 대책도 내놨잖아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대책인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대책입니다. 자, 신축 빌라 가치 점점 커져갈 거고요. 재개발 가능 지역의 신축 빌라 이걸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성공은 자연 연소의 결과가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불을 지펴야 한다. 레기리치. 항상 똑같죠. 재테크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남이 돈 버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배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먼저 노력을 해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런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한 그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